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사실 저는 이 말이 그냥 겉으로 번지르르한 문장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정말 뼛속 깊이 새긴 채로 살고 있습니다. 수없이 흔들리고 휘둘리며 무너질 뻔했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를 붙잡아 준 건 다름 아닌 있는 그대로의 저였거든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제 사연은 소용돌이 같은 인생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지켰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랄게요. 저는 30대 후반으로 가게를 하나 운영하면서 하루하루 숨가쁘게 보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사실 저는 중학교를 입학하기도 전에 엄마를 잃었어요. 아직 어린 나이였고 갑작스러운 이별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슬퍼했죠. 벌써 엄마 냄새가 흐릿해져 가는 것 같은데 어떡해요? 분명 나중에 제가 커서 효도할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고 했잖아요.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하고 헤어지는 게 어딨어요. 제발 이거 꿈이라고 해 주세요. 한동안 저는 절망에 빠져서 고통스러운 일상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왜 엄마를 따라가지 못했는지 생각에 잠기곤 했고요. 밥 한 숟가락도 목으로 제대로 넘기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학교에 가기 위해 탄 버스 안에서도 괜히 창밖만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오죽하면 모르는 어른들이 괜찮은 건지 확인하실 정도였습니다. 얘야,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야? 만약 도움이 필요한 거면 말해라. 내가 대신 신고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직 어린 것 같은데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울고 있으니까 마음이 쓰이는구나. 도대체 무슨 일이야?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슬픈 일이 생기는 바람에 자꾸 눈물이 나네요. 절대로 신고가 필요한 일이 생긴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먼저 손 내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만 울 거예요. 주변에서도 걱정할 정도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든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랑 웃다가도 문득 엄마 생각이 나면 목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밤에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죽여 눈물을 흘렸죠. 원래 시간이 약이라고 하던데 얼마나 더 지나가야 담담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빠랑 둘이 사는 일상이 지나가다 보니 저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아빠는 이미 결혼해서 딸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여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정도로 외모가 괜찮으셨거든요. 덕분에 아빠는 재혼에 대한 제의를 진짜 많이 받으셨어요. 아유, 채원 아빠 혼자 살기 너무 아까운데 지금이라도 새 여자 만나보는 게 어때? 요즘 나한테 채원 아빠 무슨 소식 없냐고 물어보는 여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 상대방은 결혼한 적 없는 여자로 연결시켜 줄게. 단순히 중매쟁이가 아빠 듣기 좋은 소리 하기 위해 결혼한 적 없는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동네에 있는 아직 결혼 안 한 여자들이 아빠를 꼬시기 위해 저한테 잘해줬거든요. 재원아, 이모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분식집 갈래? 너희 어머니 돌아가셔서 많이 외롭고 쓸쓸하잖아. 괜히 혼자서 시무룩하게 있지 말고 이모네 집에 가서 기분 전환하자. 이따가 너희 아버지 보고 데리러 오시라고 하면 되잖아. 아유, 아니야, 채원아. 저 언니 다 꿍꿍이가 있어서 너 데려가라는 거다. 괜히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게 좋아. 그냥 이 언니네 집에 가서 편안하게 쉬는 게 어때? 나는 절대로 흑심 같은 거 없고 널 위해서 일하는 거야. 아니, 미혼도 아니고 애아빠 꼬셔보겠다고 이러는 여자들이 꽤 있었던 상황이 상상 가시나요? 이렇다 보니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새 장가를 권유하실 정도였습니다. 아무래도 본인 자식이 젊은 나이에 혼자 남게 된 거니 마음 쓰이셨을 거라 생각해요. 굳이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이런 제안을 원망스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솔직히 저도 아빠의 미래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빠는 이런 재혼 권유를 들을 때마다 딱 잘라 거절하셨습니다. 너 아직 미래가 창창한데 벌써 묶여있기 아깝지 않아?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가슴을 치고 있다.
괜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잡아라. 어차피 채원이는 우리한테 떼어놓고 가면 되잖아. 어머니가 저를 생각해 주시는 만큼 저도 우리 딸이 각별하고 소중해요. 만약 제가 어디 아파서 병원에 들어가야 하는 거면 몰라도 그냥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떠나는 게 맞나요? 이미 지 엄마 죽고 상처받은 애를 또 힘들게 할 수는 없어요. 아이의 아빠는 제가 먼저 새엄마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면 승낙하지 않을 거라고 선을 그으셨습니다. 다시는 저를 떼어놓고 가라는 말을 입에 담지도 말라고 경고까지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 대화는 제가 잠들었을 거라 믿고 나누신 거였는데요. 솔직히 쑥스러운 마음에 다 들어버렸다는 티를 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아빠한테 너무나 고마웠고 감동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혼자서 돈을 벌어오고 집안일을 하며 제 뒷바라지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지내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분명 연세가 많은 편도 아니었는데 귀가하신 후에는 허리를 제대로 못 펴셨어요. 하지만 아빠에게는 할 일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이 세탁기를 돌리셨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과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고 있었다는 거죠. 아빠, 그냥 저랑 집안일을 나눠서 하시는 게 좋겠어요. 어차피 저도 이제는 중학생이잖아요. 원래 동생 많이 둔 친구들은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한다던데 애초에 엄마 빈자리가 생긴 게 아빠 탓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아빠 혼자 다 감당하지 마세요. 됐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일을 시키겠어. 원래 다들 책임감을 갖고 살다 보면 고달프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한 거야. 괜히 너한테 짐을 나눠주고 싶지는 않구나. 금방 익숙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결국 저는 아빠한테 맛있는 한 끼라도 제대로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손맛을 떠올리며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해보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처음 시도했던 저의 요리 실력은 참담하기만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는 어디서든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메뉴니까 자신만만하게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된장찌개는 소금물을 푼 것처럼 가니 아예 틀려 먹었고요. 김치찌개는 김치만 둥둥 떠다녀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팬을 올렸다 하면 연기가 자욱해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더군요. 결국 계란 프라이 하나도 제대로 못 뒤집어서 반쯤 익은 채로 접시에 엎은 적도 있었어요. 거의 제가 한바탕 휩쓸고 다녀간 부엌은 전쟁터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오죽하면 아빠가 제발 가만히 있어달라고 말씀하실 정도였던 거예요. 너한테 이런 대접 받으려고 일하는 거 아니라니까. 이러다 나 없을 때 불이라도 날까봐 겁이 난다. 그냥 학생 신분에 맞게 공부 열심히 하는 걸로 아빠는 충분해. 제발 아빠 걱정시키지 말고 가만히만 있어라. 왜 아빠가 전전긍긍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뿐인 딸마저 잃을까봐 두려우셨던 거겠죠. 하지만 저를 키우기 위해 치열하게 사시는 아빠한테 어떻게든 보답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아무리 전국 곳곳에 맛집이 있다고 해도 엄마의 손맛을 구현해낼 수 있는 건 저뿐이니까요. 결국 저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연습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런 노력은 헛되지 않아 눈을 감고도 간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익히게 됐어요. 결국 아빠도 눈물이 그렁그렁해져서 제 요리를 맛보고 엄마를 떠올리셨죠. 고맙다 채원아. 죽을 때까지 이 맛은 다시 못 느낄 줄 알았는데 그동안 얼마나 네가 노력을 했을지 눈에 선하다. 네 엄마도 분명 널 보면서 흐뭇해하고 있을 거야. 우리 앞으로도 둘이서 돈독하게 잘 살아가자. 사실 저한테 요리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고 싶은 일이라기보다는 아빠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고 싶어서 선택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성스럽게 만든 요리를 먹고 감동하시는 아빠를 보니 꿈이 생기더라고요. 결국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물론 아빠는 후회하지 않겠냐면서 많이 반대하셨죠. 그냥 집에서 가끔씩 요리해주는 걸로 충분하다. 괜히 나 때문에 네가 대학에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을까 봐 걱정이 되는구나.
아무리 그래도 요리는 취미일 뿐이야. 나중을 위해 공부해서 대학 가는 게 맞아. 아빠, 결국 대학에 가서도 나중에 어떤 일을 할지 고민해야 하잖아요. 저는 이미 꿈이 생겨서 남들보다 빨리 길을 찾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만약 후회하게 되더라도 아빠를 원망할 일은 없을 거예요. 원래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는 말 다들 알고 계시죠? 결국 저는 파스타로 유명한 식당에 들어가 밑바닥에서부터 배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칼을 잡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자빌부터 시작해야 했어요. 솔직히 너무 고생스러워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점심에 손님이 몰려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설거지를 할 때는 아빠가 생각나서 겨우 눈물을 참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든 게 다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만의 가게를 열겠다는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비록 처음에는 손님이 없어도 너무 없어서 빚만 떠안고 그동안 노력했던 시간까지 모두 물거품이 될까봐 두려웠는데요. 식재료에 신경 쓰고 정직하게 대접하려 노력하니 하나둘 단골이 생겼습니다. 덕분에 저는 시간이 흘러 확장 이전까지 이루며 손님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맛집 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이야, 우리 딸 진짜 대단하구나. 어디 가서 내 딸이라고 쩌렁쩌렁하게 자랑해야겠어. 역시 내가 틀렸고 네가 현명했나 보다.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어서 참 다행이야. 앞으로도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루어 나가라. 무엇보다 저는 그저 아빠의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가게로 소개팅하러 찾아온 남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자 손님이 어쩐지 불쾌해 보이고 신경질적이더군요. 아무래도 남자 손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뭐 이런 남자를 소개해 준 건지 이해가 안 가네. 우리 그냥 각자 갈 길 가요. 똥 밟은 셈 치면 되니까 노력할 필요도 없다고요. 지금 당장 제가 보는 앞에서 번호도 지우세요. 아 진짜 얼마나 재수없으면 이런 남자를 소개받은 건지 모르겠네. 여자 손님이 엄청나게 격하게 거절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손님들까지 모두 다 돌아볼 정도였습니다. 아니, 소개팅이면 서로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 나누고 만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여자 손님은 제가 다 안쓰럽고 민망하다는 기분이 들 정도로 남자 손님을 몰아붙였어요. 결국 여자 손님이 먼저 분노를 숨기지 못하며 자리를 떠버렸죠. 그런데 남자 손님은 창피해서 그런지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남일이니 재미있는 구경했다고 생각하고 모른 척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가게에서 벌어진 일이라 마음이 좀 그렇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자 손님을 위로하러 다가가 괜찮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남자 손님은 멋쩍어 하면서도 젠틀하게 사과하더라고요. 괜히 소란스럽게 만들어서 죄송하네요. 안 그래도 분위기 좋은 곳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제대로 민폐가 됐겠어요. 솔직히 언짢다고 하셔도 할 말 없을 텐데 오히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남자 손님은 계산까지 다 마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행히 우리 가게의 잘못이 아니었기 때문에 평판에 피해가 가는 일은 없었어요. 그냥 해프닝처럼 여기며 나중에 친구들을 만났을 때 이야기 들려줘야겠다고 여겼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남자 손님이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기껏 소개팅 망치는 모습 다 보여줘 놓고 이런 말하면 우스울 거 알아요. 하지만 그날 너무 고마웠기 때문에 잊을 수 없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그 마음씨에 반한 것 같아요. 앞으로 알아갈 기회를 주세요. 솔직히 저희 가게에 고객으로 오셨던 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건 좀 부담스럽네요. 저를 좋게 봐주신 건 고맙지만 그건 그냥 사장으로서 친절을 베풀었을 뿐이에요. 그냥 다른 좋은 분 만나셨으면 해요. 언제 봤다고 고백까지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진지한 마음일 것 같지 않아서 바로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남자 손님은 꾸준하게 지극정성으로 제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했어요. 분명 회사도 다니면서 매일 아침 출근하는 사람이 제 가게부터 들러 쪽지를 두고 가더라고요. 솔직히 거창한 내용이 담겨져 있던 건 아니지만 정성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이 들었죠.
아무래도 힘든 하루에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은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기 충분하니까요. 게다가 제가 감기 기운이라고 했더니 약국에서 비타민과 감기약, 그리고 따뜻한 생강차까지 건네주고 갔어요. 아무래도 제가 한번 거절했기 때문에 부담 주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부터 눈빛 하나까지 다정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이 숨겨지지는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처럼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교제하다 보니 도대체 처음 만났던 날 왜 그런 수모를 당했던 건지 궁금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남자친구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우리가 나이가 나이다 보니 결혼을 전제로 만나야 할 거잖아. 아무래도 내 와이프 될 사람이 남성 편력 있는 건 피하고 싶어서 이성 친구 만나는 건 조심해 달랬거든. 그런데 그게 본인을 무시하는 거라면서 난리를 치더라고. 솔직히 너무 생뚱맞게 격한 반응이 일어났던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건의 전말을 확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남자친구의 말을 믿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당시에 소개팅 상대였던 여자 손님이 너무 과격한 성격인가 보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진지하게 교제를 이어가다 보니 저도 남자친구에게 좀 불편한 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시부모님에게 인사드린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무슨 저를 인형 꾸미는 것처럼 시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고 싶어 하더라고요. 물론 결혼하고 나서 당신이 가장 가까이 두고 살아갈 사람은 나지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들이랑도 잘 지내고 싶지 않아? 괜히 첫인상 한번 잘못 남기면 풀어나가는 게 어려울 거야. 애초에 첫 단추를 잘 채워야지. 심지어 남자친구는 이미 우리 아빠한테 인사 다녀간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아빠가 저 외에는 가족이 없는 만큼 벌써 아들 노릇하고 있었어요. 아예 주말에 낚시도 같이 가고 등산도 다녀왔으니까요. 하지만 저한테는 아직 본인 부모님을 만나러 가기 위한 준비가 덜 됐다는 시기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너무 치렁치렁하게 머리 긴 여자 싫어하셔. 아무래도 깔끔해 보이지 않잖아. 물론 아예 짧은 머리도 마음에 들기는 쉽지 않을 거야. 원래 어른들은 여성스러운 며느리를 원하시잖아. 아예 머리 스타일부터 옷 스타일까지 시부모님의 취향이 이렇다면서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전부 다 저를 위한 거고 점수 따면 좋으니까 조언해주는 거랬죠. 아니 제가 의사 집안에 시집 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도대체 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부모님 눈치를 봐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우리 아빠한테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본인이 저 정도로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저한테도 원하는 거구나 싶었거든요. 만약 저한테만 일방적으로 강요했다면 벌써 뺨 한 대 날리고 이별을 고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진심을 다해서 우리 아빠를 행복하게 해줬습니다. 단순히 저한테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서 고마웠죠. 한번 아빠가 지나가는 말로 회가 먹고 싶다고 한 적 있으셨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가게를 나가봐야 해서 시간을 내기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아빠를 모시고 직접 운전해서 바닷가까지 가 같이 회를 든든하게 먹고 왔더라고요. 아무래도 내가 우리 딸을 혼자 키운 세월이 길어서 어떤 사이가 와도 만족스럽지 않을 것 같았네. 도저히 시집 보낼 자신이 없어서 걱정이 많았어. 그런데 자네가 우리 딸을 데려간다면 그냥 축하한다는 말밖에 안 나올 것 같네. 요즘은 우리 아내가 자네를 보내준 거 아닌가 싶기도 해. 아니, 너무 과찬을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그 정도로 저를 신뢰해 주신다니까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요. 절대로 우리 채원이 눈에 눈물 나는 일 없도록 노력할게요. 무조건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제가 둘 사이를 좁히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아빠랑 남자친구의 사이가 워낙 돈독하니 보기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자친구를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죠. 어차피 저한테 머리 스타일이나 옷 스타일은 굳이 고집을 피울 만큼 소신이 필요한 영역이 아니었거든요. 전부 남자친구가 언급했던 대로
제 스타일을 바꾼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진짜 만족스러워 하시겠다. 어디 가서 이런 신부감을 데려온 거냐고 칭찬 많이 해주실 것 같아. 굳이 다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거야. 벌써 나는 식장 앞에 서 있는 기분이거든. 일부러 남자친구는 제가 긴장하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줬습니다. 하지만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인사하러 가면서 긴장하지 않을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거의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많이 떨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고쳐야 할 건 단순히 외적인 부분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글쎄 예비 시부모님은 제가 자영업자라는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충분해야 결혼 생활도 매끄럽게 이어나갈 수 있지만 세상이 사랑만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 아무래도 우리 아들의 배우자로 장사하는 사람이 오는 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 게다가 제가 대학도 나오지 않고 장사에 뛰어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가방끈을 늘리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예비 며느리가 고졸이라는 게 마음에 걸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 사이버 대학이라도 들어가서 학사학위 딴 다음에 대학원에 가는 게 어떠니? 그 정도면 인생 대충 산 건 아니니까 어디 가서 할 말이 충분하잖아. 다시 수능 보라는 건 말을 안 할게. 이 정도 노력은 해보자. 제 가게 운영하기도 정신없는데 무슨 대학원을 운운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당장 제 가게를 눈에 띄게 번창시킬 수 있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굳이 대학원을 갈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히 저는 거절했고 좀 강하게 대답했어요. 아무래도 이런 문제는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았거든요. 아니요. 저는 그럴 마음 없어요. 앞으로 계속 설득하신데도 제가 긍정적인 대답을 내놓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어머님, 아버님이 제 학력이 마음에 안 들어서 결혼을 허락하실 수 없다면 뜻을 따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단호하게 거절할 줄은 예상하지 못하셨나 봐요. 하지만 제 가게 매출이 좀 잘 나오는 편이라 그런지 예비 시부모님도 선뜻 저를 내쫓지는 못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시원한 결정은 아니었어도 결혼 승낙을 받아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 시부모님은 이제 제가 본인들의 며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자꾸 제 가게를 본인들 입맛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한번 인사드리러 갔을 때 호락호락하지 않은 면모를 보여줘서 직접적으로 건드리지는 않았는데요. 남자친구가 자꾸 데이트 도중에 전화를 받으러 가는 거였어요. 잠깐만 전화 좀 하고 올 테니까 기다려 줄 수 있어? 아무래도 부재정으로 넘어가게 놔두면 많이 곤란해질 수도 있거든. 하던 얘기 멈추게 해서 미안해. 바로 갔다 와서 얘기 이어가자. 조금만 기다려. 처음에는 너무 각 잡힌 채로 어쩔 줄 몰라 하길래 직장 상사한테 급히 연락이라도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도 안 오길래 제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남자친구를 따라 나갔거든요. 얼마나 쩔쩔매고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으면 남자친구가 스피커폰을 잘못 눌러놓고도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고 대답하고 있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호통치는 것까지 다 들을 수 있었죠. 며느리한테 내가 말했던 거 다 전달했어? 하나라도 빠뜨리지 말고 전부 다 바꿔야 한다고 해라. 지금은 너무 대대적으로 바꿔야 돼서 부담스럽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내 말이 옳았다는 걸 알게 될 거니까. 아니, 어머니 이미 예전부터 운영해왔던 가게라서 이제와 바꾸라고 하기 좀 그래요. 차라리 머리 스타일이나 옷 스타일은 다 바꿔줬잖아요. 충분히 타협해줬으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는 물러나야죠. 내 며느리가 될 거라면 좀 더 신경 쓰라고 해야 돼. 아니 어디 가서 내 며느리가 이런 가게 운영한다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애초에 주력 메뉴도 파스타라며 좀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아무래도 예비 시어머니는 제 가게를 좀 더 교양 있고 우아하게 바꾸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럴 거라면 차라리 본인이 차리는 게 맞지 않겠어요? 여태까지 저는 이런 분위기와 컨셉으로 잘만 운영해 왔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러는지 황당했습니다. 결국 저는 통화를 끄는 남자친구가 하도 주눅 들어 있길래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고 탈탈 털었어요. 어머님은 왜 자꾸 남의 시선을 신경 쓰시는 거야? 뭐 내가 틀린 답을 내놓고 있는 거면 바꾸라고 하시는 게 맞지.
하지만 내 가게는 지금까지 이런 분위기와 컨셉으로 단골을 모은 거란 말이야. 왜 자꾸 남을 어머님 취향대로 바꾸려고 하시는 건데? 알고 보니 예비 시어머니는 본인이 학력 콤플렉스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뒤늦게 독서 모임에도 가입하고 봉사 모임에도 가입하면서 이제라도 우아해 보이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랬죠. 그래서 지난번에 저한테 제안하셨던 것처럼 예비 시어머니 본인도 사이버 대학에 등록해 공부 중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식으로 타인한테 강요하려 드는 거 진짜 별로지만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하니 좀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게다가 남자친구는 우리 아빠랑 사이가 너무 좋은 편이었잖아요. 아무리 이 세상 곳곳을 둘러봐도 제가 아니라 우리 아빠한테까지 자진해서 이토록 잘하는 사위감은 데려오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당신도 이 정도로 바꾸라고 종용하시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지. 난 절대로 어머님 아버님 뜻대로 해드릴 생각 없어. 그러니까 당신도 어느 정도 중간에서 조율할 줄 알아야 돼. 아무리 어머님이 난리치셔도 한 귀로 듣고 흘리란 말이야. 그렇게 저는 우선 이런 상황을 인내하고 넘기기로 결심했어요. 아직 결혼 전이라 남자친구가 예비 시댁에 머무르고 있어서 예비 시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만 결혼하고 나서 저랑 둘이 살게 되면 제 선에서 예비 시부모님의 고집을 거리두고 잘라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저는 진상 퇴치에 능한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지치지도 않고 남자친구를 통해서 조언을 빙자해 본인 뜻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셨어요. 오늘 어머니가 어디 가서 꿀팁을 하나 들으셨나 봐. 당신 가게도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배달 어플에 등록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라. 이건 그냥 어머니 취향대로 바꾸라는 게 아닌 거 알지? 다 어머니가 당신을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야. 어머님이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하다고 전해줘. 하지만 나는 배달 어플에 등록할 일은 없을 거야. 이미 그런 거 안 해도 매출은 잘 나오고 있잖아. 괜히 신경 쓰이는 일만 더 만들고 수수료 떼이기는 싫어. 또 싫다고 거절하겠다는 거야? 어머니가 당신이 좀 더 유연해지기를 원하시는 것 같던데. 일단 어머니께 당신이 거절했다고 전달드리기는 할게. 대신 어머니가 노여워하셔도 나는 몰라. 아무리 예비 시어머니가 끈질기게 요구하셔도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교양 있고 우아한 거 원하신다는 분이 배달 어플은 얼마나 교양 있고 우아하게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당장 저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죄다 일관성이 없게 느껴졌어요. 물론 예비 시어머니는 불만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예비 시어머니의 가게가 아니라 제 가게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계약 종료를 2달 앞두고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사유로 들어 계약 연장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해왔어요. 그동안 꾸준한 매출을 내면서 세를 밀린 적 없이 꼬박꼬박 계약을 연장해왔기 때문에 처음으로 실패한 거였습니다. 솔직히 당황스러운 마음이 클 수밖에 없었던 게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당장 제 신상에 변화가 생기는 거라 난감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중대한 일을 숨겨버릴 수는 없었어요. 아무래도 언젠가 들통날 게 분명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에게 바로 알렸고 남자친구 역시 당황스러워하면서도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당신이 그동안 애지중지하면서 가꿔왔던 가게인데 어떻게 한순간에 닫게 된다는 거야? 당신 마음이 영 말이 아니겠다. 그래도 언제든지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상심하지 말자. 그나마 남자친구가 과하게 반응하지 않아서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담담하게 상황을 받아들여주니 든든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날 남자친구도 아니고 예비 시어머니한테 문자 한 통으로 파혼을 통보받게 됐습니다. 이제는 진짜 볼 것 없는 년이 됐구나. 너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파혼해라. 그나마 매출 잘 나오는 가게 끼고 있다길래 며느리로 드리려고 했더니 짐덩어리가 된 거잖아. 양심 있으면 네가 먼저 파혼하자고 할 줄 알았다 나는. 저를 볼 것도 없는 년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나요? 그냥 연애하다가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한 달 앞둔 사이였는데 이게 무슨 매너고 예의예요.
심지어 제가 남자친구한테 취집하려던 것도 아니잖아요. 애초에 제가 원해서 가게 문을 닫게 된 것도 아니고요. 분명 남자친구한테도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한 건지 모조리 말했는데 이런 결과가 돌아왔다는 게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예비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따져 물었어요. 여태까지 저를 가게 매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취급하셨다는 건가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어머님의 며느리로 들어갈 뻔했는데 이렇게 예의 없이 끝내셔도 되냐고요. 일부러 가게 문 닫은 것도 아니잖아요. 야, 너 말 잘하다. 네가 진짜 엄청나게 잘 되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으면 건물주가 그냥 내보냈겠어? 무조건 붙잡고 늘어졌을 거라고. 솔직히 한번 물어봐라. 너 그동안 우리한테 가게 매출 속이고 있었지? 이 천벌 받으려나. 하마터면 덫으로 들어갈 뻔했네. 예비 시어머니는 꼭 저한테 사기라도 당했다는 듯이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결국 제가 예비 시댁에 점수 딴 건 오로지 가게 매출뿐이었다는 것을 증명당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자연스럽게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대신 우리는 결혼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데다가 한 달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문자를 통해 파혼 통보 받은 거였기 때문에 이미 계약해버린 식장이나 한복, 스튜디오 비용까지 실제 쓴 돈을 배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애초에 제가 파혼하자고 한 것도 아니니까 이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통보하신 거 아닌가요? 괜히 이제 와서 말 바꾸지 마세요. 저도 어머님 같은 분이랑 연 맺어봐야 인생이 불행해질 것 같으니까 파혼 받아들일게요. 이미 저한테 유리한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까지 가고 싶지 않다면 이 정도는 반환해달라고 강경하게 덧붙였습니다. 그제야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계산적인 속물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도 본인이 턱없이 분리했기 때문에 다 들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런 속이 시커멓고 계산적인 성물 같은 년. 괜히 내가 곱게 키운 아들 너 같은 년한테 빼앗기느니 돈 조금 물어주는 게 낫지. 그렇게 뱀 같은 속으로 우리 아들 꼬셨던 거구나 너. 안 그래도 본인 평판을 중시하면서 교양 있고 우아해 보이기를 바라는 분이잖아요. 괜히 소송까지 가는 일은 막고 싶어 하시는 게 분명했습니다. 네 말대로 돈 다 돌려줄 테니까 우리 아들한테 다시는 눈독 들이지 마라. 설마 매출을 속였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무래도 너 내쫓은 건물주한테 감사 인사라도 해야겠어. 안 그랬으면 속아 넘어갔을 거 아니냐? 그렇게 저는 원하는 대로 돈을 돌려받고 나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새로 오픈한 가게를 보내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파스타 맛집뿐만 아니라 브런치 카페와 샐러드 가게까지 갖고 있었거든요. 다만 제가 주력으로 상주하고 있는 곳이 파스타 맛집이었을 뿐이죠. 이걸 왜 남자친구한테는 굳이 말하지 않았던 거냐면 하는 일 자체는 이미 파스타 맛집을 운영하는 걸로 알려주고 있었으니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애초에 제가 다른 일을 하면서 직업을 속이고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제가 하는 일의 규모를 언급하지 않았을 뿐인데요. 안 그래도 저한테 이거 입어라, 이 머리 해라 하고 있는 남자친구였기 때문에 본인이 조언한답시고 매니저들을 귀찮게 할까봐 비밀로 한 거였어요. 그래도 믿을 수 있는 매니저들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브런치 카페와 샐러드 가게 모두 입소문 타며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죠. 그런데 지난번에 같은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이웃 사장님이 건물주가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다고 귀띔해 주시더라고요. 채원 씨, 정확한 결정은 건물주 입에서 직접 나와야겠지만 부동산에서 들어보니까 리모델링 할 건가 봐. 어차피 나는 이제 장사 접을 거라 상관없는데 채원 씨는 이대로 그만두기 아깝잖아. 이전할 곳을 생각해두는 게 좋겠어. 결국 저는 고민 끝에 운영하던 브런치 카페와 샐러드 가게를 합쳐서 운영을 하기로 마음먹고 확장 이전을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로 오픈한 가게를 보여주니까 이전 예비 시어머니가 거의 발작을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 여기가 진짜 네 가게라는 거야? 지금 너 나 약 올리려고 거짓말하는 거지?
너 빨리 거짓말하는 거라고 말해. 아이, 어떻게 여기가 네 가게인데? 그동안 내가 여기를 뻔질나게 다녔는데 다니면서 너 본 적 없었단 말이야. 원래 제 브런치 카페는 분위기가 좋고 넓어서 어떤 행사나 모임 장소로 대관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예비 시어머니가 다니는 모임도 우리 카페에 정기적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동안 여기에 주력으로 상주하지 않았던 제가 어떻게 알았나 싶으시죠? 사실 저는 매니저들을 신뢰하는 만큼 운영에 있어서 전적으로 맡기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브런치 카페 매니저가 심각한 얼굴로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 모임분들이 하나같이 좋은 분들이라 인연이 지속됐으면 해요. 그런데 유독 한 분이 진상이라 힘들어요. 자꾸 몰래 카운터로 와서 이거 써달라 저거 써달라 하고 저거 서비스 달라 하고 미치겠네요. 게다가 여기에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화장실에 엄청 더러운 짓 하는 걸로 추측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커트러리, 접시나 카페에 있는 작은 오브제들까지 훔쳐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명백하게 절도이자 업무 방해였어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돌려봤더니 글쎄 전 예비 시어머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다만 확장 이전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라 굳이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완공되고 나면 제가 직접 행차할 예정이라 현장을 잡아 제대로 경고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한 방이 더 남아 있었는데요. 바로 제가 새로 운영하는 식당에 투자를 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바로 전 예비 시어머니가 거의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임의 회장이셨어요. 오래전부터 네로라 하는 의류 사업을 하는 집안의 딸이었고 배우자분도 사업하는 집안에서 만나 돈이 많은 자산가 사모님이셨죠. 그런데 이분이 제 브런치 카페에서 직접 개발한 음식들을 먹어보고 돈이 될 것 같으니 투자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물론 확장 이전도 한창 고민하고 있을 때 이분의 입김이 더 세서 적극적으로 하게 된 거였고요. 그런데 이런 뒷이야기를 몰랐던 전 예비 시어머니는 저한테 아주 큰 통을 싸지른 거였습니다. 내가 너한테 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던 것 같구나. 그래도 이미 파혼했고 너한테 돈도 돌려줬잖니. 이 정도면 깔끔하게 끝난 거라 생각해. 제발 나 우습게 만들지 말아줘라. 한 번만 용서해주면 정신 차릴게. 전 예비 시어머니는 싹싹 빌면서 저한테 눈물의 호소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모임의 회장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버렸어요. 그리고 여느 때와 같이 제 가게에서 모임이 열렸을 때 모임 회장과 같이 나타나 전 예비 시어머니를 제대로 쪽팔리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동안 고상한 척 많이 하셨죠? 그런데 이분 저한테 2년 전년 하면서 문자로 파혼 통보하셨어요. 이분 아들이 엄청나게 마마보이라서 꼼짝도 못하거든요. 그렇게 아들 걱정하느라 불안하게 지낼 거면 왜 집 밖에 나오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전 예비 시어머니는 본인이 잘 보이기 위해 전전긍긍했던 모임 회장이 저랑 더 친밀하다는 것을 알고 기겁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일회성이거나 최근에 급히 친분을 맺게 된 사이가 아니잖아요. 아예 새로 운영하는 가게를 투자까지 받았다는 것을 알고 벌벌 떨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상하게 이 모임이 파하고 나면 절도 행위가 일어나는 바람에 카메라를 통해 증거까지 확보해뒀다고 덧붙였어요. 물론 신고로 이어질 거라는 경고도 해줬는데요. 그 용의자가 전 예비 시어머니라는 말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다들 눈치채신 모양인지 딱 전 예비 시어머니를 보면서 수군거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전 예비 시어머니도 제 말에 뼈가 있다는 것을 느낀 것 같았죠. 아무래도 내가 파혼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했던 것 같다. 네 마음 상하게 한 건 진짜 미안해. 원래 부모라면 자식한테 해대는 일이 생기는 것만은 피하고 싶어 하는 거 알잖아. 진심으로 잘못했다. 전 예비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싶어 하셨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우아하고 교양 있는 거 좋아하던 분이 눈물 콧물 질질 흘려가며 겨우 모임에서 쫓겨날까봐 전전긍긍하는 꼴을 보니 황당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전 예비 시어머니를 망설이지 않고 신고했습니다. 아무리 저한테 용서를 구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진행했어요. 내가 그래도 네 시어머니가 될 뻔했는데 이런 식으로 악연으로 남는 건 네가 느끼기에도 불편하지 않겠어? 한 번만 너 그렇게 용서해주면 내가 너 평생 잊지 않고 은인으로 생각할게. 제발 딱 한 번만이다. 이제는 귀찮게 하지 않을 거야. 제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악연이 되는 거 아니고 이미 아줌마 때문에 진작 악연이었거든요. 이제라도 죗값 제대로 치르세요. 도대체 어디까지 민폐 끼치고 살았던 거예요? 겉으로는 교양 있는 척 우아한 척 작작하고 정신 차리세요. 결국 전 예비 시어머니는 피해액 자체는 소액이지만 상습적으로 절도를 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면서 우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너 때문에 이제 내 아들 장가 못 가게 생겼다. 어느 집 귀한 딸이 정가 있는 시애미 밑으로 들어오려고 하겠어. 적어도 우리 아들은 너한테 잘해줬잖아. 꼭 이렇게 앞길을 막아야 했던 거야? 남의 집 딸들이 귀한 건 알고 있었나 봐요. 그러게 왜 고상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허튼 짓 하고 계셨어요. 애초에 제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제 탓 좀 그만하세요. 아직도 반성 덜 하신 것 같아서 기가 막히네요. 뭐라고 씨부리든지 제가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모임 회장과 잘 지내고 있어요. 언제나 저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있죠. 역시 내가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아. 채원 씨한테 투자하기를 잘했다니까. 분명 채원 씨는 앞으로도 기회가 생기면 바로 채원 씨 것으로 잡을 수 있을 거야. 굳이 망설이지 말고 언제든지 새롭게 도전해봐. 지금도 잘 해내고 있으니까. 너무 과찬을 해주셔서 민망하네요. 그래도 저한테 기대해 주시는 만큼 부응하기 위해 노력할게요. 덕분에 제가 꿈꾸던 것들을 하나씩 이뤄갈 수 있어서 기뻐요. 절대로 안주하지 않고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릴 거예요. 게다가 모임 회장은 아직도 제 가게를 모임 장소로 대관해주고 계신답니다. 일부러 저는 후회 없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드리고 있어요. 미리 예약을 주시는 만큼 당일이 되면 테이블 배치부터 메뉴 구성까지 꼼꼼히 직접 챙기거든요. 특히 모임 회장이 좋아하신다고 언급하신 적 있는 블렌딩 티가 우리 가게에 원래는 없는 메뉴인데요. 방문하시는 날이면 꼭 따로 준비해 둡니다. 그리고 아직 게시하지 않은 디저트 메뉴까지 미리 시식해 보실 수 있도록 따로 포장해 드려요. 이렇게 제가 노력하는 만큼 다들 만족하시는 것 같아서 항상 흡족해하고 있죠. 우리 모임이 없어지는 날까지 무조건 채원 씨네 가게로 와야겠어. 이렇게까지 정성껏 대접받는 기분이 드는 곳은 유일할 거야. 오히려 채원 씨가 나중에 우리 모임은 안 받겠다고 할까봐 걱정이라니까. 그럴 리가요. 앞으로도 기분 좋게 취업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계속 찾아주시면 기쁘겠어요. 저한테는 다들 감사한 분들이라 보답드린다는 마음이었거든요. 아무리 단골이시라고 해도 편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역시 채원 씨야. 벌써 이 마인드가 좋으니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겠지. 요즘은 모임 날짜만 기다리면서 산다니까.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누리는 내 인생의 낙이야. 다음 신메뉴 벌써 기대하고 있어. 이런 피드백을 받고 있으니까 저로서는 더욱 노력할 만한 계기가 꾸준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전 예비 시어머니가 제 가게까지 찾아왔어요. 사실 저를 보러 온 것은 아니었고 다시 모임에 끼어들고 싶었는지 껄떡대더라고요. 누가 보면 우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하나 싶을 정도로 하나부터 10까지 나르며 굽신거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가게 직원들에게 도움되는 방향은 아니었고요. 그저 모임 회장과 회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모임 회장부터 회원들까지 모두 불쾌하게 여기는 기색이 역력했죠. 저 역시 우리 가게에서 절도를 저지른 적 있는 사람을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한 번만 더 마음대로 제 가게에 출입하실 경우에는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이거 그냥 하는 말 아니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아시죠? 괜히 제 가게에 찾아와 주시는 고마운 분들 귀찮게 하지도 마시고요. 결국 제가 나서서 단호하게 경고하니 전 예비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얼굴이 시뻘개져서
도망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 남자친구는 파혼하고 나서 본인이 더 이상 어떤 여자에게도 승산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나 봐요. 이제 와서 저의 마음을 돌리고 싶다며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부모님 말을 제대로 거스르며 살아본 적이 없었어. 어쩔 수 없이 당신하고 파혼했던 건데 진심으로 후회해. 이제라도 당신이랑 결혼할 수 있다면 좋겠어. 사실 우리 사이는 좋았잖아. 당신은 하나부터 열까지 찌질해서 싫어. 도대체 내가 왜 사랑했냐 싶을 정도로 정 떨어졌다고. 당신 스스로 파혼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당신 어머니 뒤에 숨어있던 것도 기가 막혀. 평생 치마폭에 갇혀서 살아. 아무리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해 지극정성으로 노력하려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더 이상 마마보이와 엮이는 것은 티끌만큼도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아빠는 제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파혼하게 됐다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셨는데요. 한편으로는 잘된 일이라고 저를 격려하시기도 했어요. 네가 나한테 보물이나 다름없는 귀한 딸인데 괜히 결혼하고 나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 물론 이런 일을 겪지 않고 순탄하게 살았다면 더 좋아하겠지만 인생이 다 이런저런 일로 완성되는 거잖니. 그냥 더 성숙해졌다고 생각하자. 그렇게 저는 확장 이전한 가게를 운영하는 데 힘쓰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절대로 혼자서는 해낼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제 곁에서 끊임없이 도와준 매니저들의 도움도 컸거든요. 만약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와주지 않았다면 조금은 지쳤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꾸준히 손님들한테 뜨거운 호응이 있어서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 결혼 생각 없이 저의 일에 집중할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가게 운영 외에도 아빠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느라 바쁘거든요. 솔직히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는데 요즘 절절하게 공감하고 있을 정도예요. 사실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도 각자 지켜야 할 선은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굳이 저 스스로를 깎아내리면서까지 누군가한테 맞추지는 말아야겠다고 생각하죠. 어차피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잃지 말고 살아가세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가 된 할줌마입니다. 제 첫째 딸이 일찍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한 덕에 몇 년 전부터 할머니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아직은 할머니 소리가 어색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저보다 더 빨리 할줌마가 되신 분들도 계시겠죠. 손주도 보고 행복할 일만 가득해 보이는 저에게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 채널에 오게 되었는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채널이 있다는 것을 얼마 전에 딸에게 들어 알았는데 별일이 다 있더군요. 저 또한 얼마 전에 겪은 기가 막힌 일 때문에 이 자리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를 아주 거지 취급하던 인간에게 속 시원하게 한 방 먹일 수 있었던 그 사건, 여러분들에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라고 처음부터 쭈글쭈글한 피부를 가진 할머니로 태어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도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했던 시간이 있었고 부모님의 사랑만으로도 배가 부르던 시절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나 공주님 대접만 받으면서 살아왔던 것은 결코 아니었지만 평범한 집안에서도 나름 공주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왔죠. 부모님이랑 같이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가본 적은 없었지만 어릴 때 아버지께서 태워주신 다리 비행기만큼은 세계 일주를 할 만큼 타보았습니다. 공부를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았던 저는 늘 평범 딱 그 자체였어요. 주변에 친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친구 3명이 있었고 늘 제 편이 되어주시는 부모님이 있었고 저를 금덩어리라고 생각해 주시는 조부모님이 계셨죠. 저의 삶은 남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여유를 부릴 만큼의 형편이 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했습니다. 그때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어요. 대학을 진학하는 여자들도 많았지만 진학보다는 취업이 우선인 여자들이 많았죠.
그런 거 보면 요즘 사람들이 부럽다니까요. 요즘은 여자가 대학에 가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게 당연한 세상이었지만 저 때만 하더라도 그런 여자들에게는 꼭 독하다는 수식어가 붙었어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본인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건데 그때는 왜 꼭 드세다, 독하다 이런 말을 써서 사람의 길을 죽였을까요? 아무튼 저는 고졸이었기 때문에 초봉이 높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주눅들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회사 직원들은 전부 친절했고 신입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붙잡고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기싸움을 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제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첫 회사로 그런 회사에 들어가게 된 것은 축복받은 일이라고 했어요. 보통은 신입에게 잘 알려주지도 않고 퉁명스럽게 텃세를 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서는 한 회사에서 2년을 버티지 못하고 이직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저랑은 크게 상관없는 일이긴 했죠. 회사 사람들은 저에게 막내라고 부르시면서 회사 생활의 기초를 알려주셨습니다. 회사가 망하지 않았다면 아마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저는 회사에 입사를 한 지 5년 차가 되던 시점에 회사가 망하면서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좀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제가 가야 할 길이 명확하게 보였는데 잘 다니던 회사가 망해버린 뒤에는 갈피를 잃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25살의 나이에 취업을 하려고 해도 여자는 보통 부려먹기 쉬운 신입들만 구하려고 했고 저는 5년이라는 경력이 애매하게 엮여서 취업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을 놀면서 벌어두었던 돈을 까먹으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은둔하게 되더라고요. 집 밖에 나가게 되면 돈을 써야 했고 그 자체가 저에게는 부담이 되는 일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웃긴 게요. 제가 26살에 재취업을 하고 나서도 저는 은둔형 외톨이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일이더라고요. 모아두었던 돈을 쓰면서 생활을 했던 것도 일조를 했어요. 돈을 다시 그만큼 모아야 한다는 압박감도 있었고 또 앞으로 언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될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돈을 열심히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남자친구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돈을 모으겠다는 생각으로 친구들과도 필요한 만남 이외에는 하지 않고 집과 회사를 반복하다 보니까 점점 더 사회와 멀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편했어요. 그냥 집에 누워있는 것만큼 직장인에게 행복한 쉼이라는 건 없잖아요. 하지만 제 친구들은 답답해했습니다. 제가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밖에 나오게 하고 싶었나 봐요. 재영아, 너 소개팅 안 할래? 사실 나한테 들어왔던 소개팅인데 식품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 그 사람이랑 연애하면 평생 군것질 걱정은 안 해도 될걸? 군것질 편하게 하려고 남자친구 사귀니 너는? 나는 글쎄 결혼을 해야 하니까 연애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아유 또 지금은 이 상태가 편해서 너 그렇게 집에만 있으면 몸에 곰팡이 생기겠다. 그 뭐지? 욕창이라고 해야 하나? 너 그런 거 생기는 거 아니야? 친구는 저에게 좋든 싫은 일단 한번 만나보라고 했어요. 저는 귀찮았지만 친한 친구가 그렇게까지 등을 떠미는데 싫다고만 할 수 없어서 결국 소개팅 약속을 잡았죠. 혹시 다들 기억하세요? 그 시절에는 휴대폰이라는 게 없어서 약속 장소가 엇갈리기라도 하면 큰일이었거든요. 오죽하면 카페 자리마다 전화기도 있고 그랬으니까요. 아무튼 저는 소개팅 자리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딸이나 딸 친구들처럼 소개팅 자리에서 만난다고 해서 꼭 연애를 위해서 만나지 않아도 된다거나 만남을 이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그때는 못했어요. 소개팅 자리는 곧 선자리와 비슷한 느낌이었고 그 자리에서 만난 사람이 괜찮다 싶으면 몇 번 더 만나고 결혼까지 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소개팅 자리에서 만난 남편은 그저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호감이 가는 타입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디가 모자란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랑 결이 비슷한 사람이었죠.
그 당시에 저는 재취업을 한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한켠으로는 빨리 결혼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결혼하면 아이를 바로 낳고 내조를 하고 육아를 하느라 일을 그만두는 여자들이 많았으니까요. 육아 휴직이라는 게 보편적이지도 않았고 기간이 지금처럼 1년 가까이 되지도 않았으니까요. 임신을 하는 그때부터 경력 단절이라는 건 바로 따라오는 일이었죠. 아무튼 저는 남편과 소개팅 자리에서 나쁘지 않은 분위기를 이끌어 갔고 당연히 남편은 저에게 또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땐 만나는 약속을 잡는 것도 눈치가 보였어요. 서로 공중전화해서 연락을 했고 시간 약속을 철저하게 지켰죠. 그렇게 만남을 이어간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정식으로 사귀자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코가 꿰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한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그 점이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남자가 너무 쫑알쫑알거리면 저는 매력이 반감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직하고 무뚝뚝하고 심지가 고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혼하자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지켜줄 수 있을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결혼은 현실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까 사람이 한없이 무관심한 타입이더라고요. 그냥 긴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서 말을 뚝 끊어버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임신을 했는데 첫 아이가 딸이었어요. 아들 키운 유세를 심하게 떨던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딸을 낳자마자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잔소리를 시작하셨거든요. 아유, 어떻게 된 게 기집애를 낳아. 50대 50의 확률인데. 둘째는 아들 낳아야 된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인생의 아들은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구나. 어머님, 성별을 제가 고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리고 저 출산한 지 아직 하루도 안 지났어요. 출산한 지 하루가 안 지났으면 뭐 기가 먹냐?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답답하게 굴어. 여보, 나 좀 피곤한 것 같은데. 지금 뭐 나보고 조용히 나가라는 얘기야? 어쩜 이렇게 시어머니 말을 하는데 듣기 싫다는 표현을 대놓고 할 수가 있어. 그래, 그건 당신이 좀 무례했다. 우리 엄마한테 사과드려. 남편은 결혼을 한 이후에 제 편을 든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이랑 수십 년의 세월을 살면서 그냥 남편이 입이나 다물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입을 열면 이때다 싶어서 신이 난 시어머니께서 더 많은 말을 하셨거든요. 마치 남편은 저랑 결혼을 한 이유가 시어머니의 욕바디가 필요해서 인 듯 싶을 정도로 제가 욕을 먹을 땐 입을 꾹 닫고 시어머니께서 10마디 잔소리를 하면 한마디를 거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인지 잘 아시죠? 제 마음에 공감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옆에서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고 하는데 저는 남편이 더 얄미웠어요. 왜냐하면 이 집구석에서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남편의 누나 시누이밖에 없었거든요. 우리 시누이는요, 정말 천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저에게는 이 지옥 같은 시댁에서 유일하게 제 편을 들어주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보다 2살이 많은 시누이는요, 시누이의 시댁에서 엄청나게 구박을 받았대요. 정말 쓰잘데기 없는 트집 하나하나를 잡히면서 사람 피를 말리게 했었나 봐요. 시누이는 자식이 있어서 꾹 참고 견뎌냈대요. 그러다가 시누이의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뒤 시누이는 비로소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시집살이의 고통을 잘 알고 있었던 시누이는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잔소리를 하실 때마다 인상을 팍팍 쓰면서 한 소리를 했어요. 엄마, 나중에 무슨 꼴을 보려고 그래? 나중에 엄마가 늙고 지치면 말이야. 엄마 아들이 엄마를 보살필 것 같아? 아니면 내가? 그거 다 며느리가 하는 일이야. 나 봐라. 우리 시어머니 그렇게 아파서 돌아가실 때 그 지긋지긋한 시어머니 평가는 누가 했는데? 내가 했잖아, 내가. 우리 엄마 하던 남편 놈은 손 하나 까딱가 안 하더라고.
얘는 너도 있고 우리 아들도 그럴래 아닌 거 잘 알면서 왜 그러냐? 아, 왜 나한테 그걸 뒤집어 씌우려고 할까? 내가 우리 시어머니 병수발 들어보니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엄마가 100번 잘해줘도 올케가 병수발 든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렇게 구박하면 우리 시어머니 빨리 데려가세요 하고 기도를 하지. 아유, 나 같아도 그러겠다. 시어머니께서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면서 시누이를 나무랐지만 저는 속이 시원한 기분이었습니다. 솔직히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죠. 시어머니께서 백날 저에게 잘 해준다고 해도 남의 병수발 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누이의 남편까지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저한테 병수발을 당연히 바라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시어머니의 행동도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시누이도 저에게 미안해 하더라고요. 매번 딴지만 거는 시어머니께서 바라는 건 엄청나게 많으니까 너무 염치 없어 보인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시누이는 오히려 저에게 더 잘해주려고 했어요. 대놓고 챙기면 시어머니께서 자기는 안 챙기고 남이나 챙긴다면서 곡소리를 내니까 뒤에서 몰래 챙겨주었습니다. 제가 출산을 하고 났을 때도 병원까지 오랜 시간 푹 고아서 온 사골국을 가져다 주었고 모유가 잘 돌아야 한다고 하면서 비싼 미역도 선물로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이 육아용품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은 모조리 저에게 다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손녀 보겠다고 집에 와 계셨는데 시누이가 저희 아이를 주겠다고 옷 몇 벌을 들고 오셨어요. 시누이 딸들이 입었던 옷이라 사용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새 것이나 다름없어 보일 정도로 깨끗했어요. 그런데 그 옷을 제가 받아들자마자 시어머니께서 또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우리 딸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냐? 우리 딸이 이렇게까지 챙겨주는데 뭐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요. 저는 정말 신물이 났어요. 제가 달라고 해서 받은 것도 아니었는데 저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받은 것인데 마치 제가 당연하게 받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셨으니까요. 저는 단 한 번도 시누이의 배려를 당연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아이돌이 지나고 나서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찾아가니 임신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산부인과에 가니 정말 임신이었어요. 이제 막 첫째 아이가 돌이 지나서 육아가 편해질 무렵 둘째를 가지게 되었으니 다시 한번 지옥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둘째를 가졌다는 소식에 시어머니께서는 분주해지셨어요. 둘째는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아들이 아니면 안 된다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거든요. 문제는 혼자서 하시는 게 아니라 저도 꼭 같이 해야 효능이 있는 거라고 새벽부터 저를 깨워다가 기도를 하셨어요. 시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었으면 제가 그러려니 하겠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아침 7시에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제 배에 대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는요, 기독교인들이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께서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말로 차마 하고 싶지도 않은 말이었어요. 뱃속에 태아가 눈치가 있으면 아들로 태어나야 한다. 아들이 아니라면 굳이 세상에 눈을 뜨지 않아도 된다. 그런 기도였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아들이 아니라면 우리 아이가 잘 못 되길 바란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 기도를 듣고 저는 죽어도 아이를 성별에 따라 포기할 마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기도를 하겠다고 찾아오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더 이상 찾아와서 기도드리지 말라고 그랬어? 아,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엄마가 뱃속에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건데 그게 싫다고 해서 엄마가 기도하는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좀 아니지 않아? 어머님이 뭐라고 기도를 하신지는 알고 하는 소리야? 어머님이 우리 뱃속에 있는 아이 아들이 아니면 태어나지 않아도 된다고 기도를 하셨어. 근데도 그 기도를 듣고 있으라고? 당신이야말로 제정신이야? 어머님이 그런 기도하는데 그걸 듣고만 있으라고? 아이, 그게 진심이겠어? 엄마가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해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왜 아침 7시에 이 쓸데없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거냐고. 뱃속에 아이 성별도 아직 모르는데 성별 바뀌는 것도 아닌데.
남편은 제가 논리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니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머리만 박박 긁으면서 짜증을 냈습니다. 솔직히 남편도 자꾸만 저랑 시어머니가 부딪히니까 짜증이 났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고부간의 사이가 좋기를 바라지는 못해도 적어도 만날 때마다 싸움이 나는 것은 주변에서도 피곤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매번 시어머니의 편만 드는 남편의 행동에 저도 점점 질려가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누이가 저에게 미안하다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시누이가 나서서 시어머니께 그런 기도를 하는 일이 서로 피곤한 일 아니겠냐고 더 이상 올케네 집에 가지 말라고 말을 했대요. 시어머니께서는 시누이한테 어떻게 딸이 매번 남의 편만 드냐고 화를 냈다는데 시어머니께 저는 그냥 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나 봅니다. 저는 날이 가면 갈수록 지쳐갔어요. 그렇게 저는 둘째를 낳았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둘째는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다행인 것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제 운명은 평범하리라 생각했는데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운명이 바뀌기라도 한 건지 제 운명은 점점 기구해졌어요. 저희 아들이 태어나자마자부터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이는 갑자기 알 수 없는 고열에 시달리게 되었고 청각의 80%를 손실하게 되었습니다. 청각 손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양쪽 귀에 대한 청각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에 제가 좌절을 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께서는 제 뺨을 있는 힘껏 때리셨어요. 아니 어떻게 아들을 낳아도 병신을 낳을 수가 있어. 너 도대체 임신한 기간 중에 뭘 하고 다닌 거야? 아 네가 몸 관리만 잘했어도 애가 왜 병신으로 태어났겠어? 저는 너무나도 열이 받았습니다. 출산을 마치고 몇 시간 지난 것도 아닌데 아이 청력에 문제가 있다는 의사의 말에 제 뺨부터 갈기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출산을 했지만 그 아픔도 잊어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시어머니의 뺨을 갈겨버렸습니다. 병실에 짝소리가 나니까 남편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저는 부들부들 떨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그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해서 아이가 이렇게 됐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어머님, 어떻게 출산한 지 몇 시간 지나지도 않은 며느리 뺨을 때려요? 가장 마음이 아픈 사람이 전데 왜 어머님이 제 뺨을 때리시냐고요? 왜요? 저요, 이런 취급받으면서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지금 무슨 짓이야? 더 이상은 못 살겠다니. 그러면 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소리야? 당신이 직장도 없이 애 둘을 어떻게 키울 건데 이혼할 거면 애는 나한테 주고 가. 남편은 그렇게 말을 했고 저는 정말 아이라도 다 던져주고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가라앉으니까 합리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받은 뺨따구 그대로 돌려줬으니 더 이상은 안 건드리지 않을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은 밟으려 들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 아이를 두고 내가 떠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거기다가 시누이가 저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이혼을 해봐야 여자 손해다. 앞으로 우리 가족도 정신 차리고 살기로 했다면서 저에게 마음을 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왜 이혼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고 무서웠는지 모르겠어요. 여자 혼자서 출발을 한다는 사실이 그때는 손해라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전부 버티면서 사는 건데 이런 꼴 저런 꼴 다 보면서 지지고 볶고 사는 건데 제가 이혼을 한다고 해서 정말 이득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요. 주변에서도 이혼을 해봐야 나중에 외롭고 쓸쓸하게 늙는다. 지금 당장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자식이 둘인데 안 보고 살 생각이냐고 저에게 이혼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저희 부모님께서도 이혼을 하면 여자 손해라고 남자들은 다 똑같은 놈들이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혼에 대한 마음을 접게 되었어요. 그리고 청력이 점점 손실되고 있는 우리 아들만 생각하자 싶었습니다. 청력세포가 죽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공 와우 수술을 한다면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수술 하나만 생각했어요.
저희 아이가 모든 소리를 기계를 통해서 들어야 한다고 해도 이 세상의 소리를 빼앗을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남편이랑 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자식들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으니까요. 우리 남편은 그래도 성실하게 식품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진급도 착실하게 하고 있었고 월급도 많이 오른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저희 두 아이들을 키우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죠. 둘째 아들의 인공와우 수술을 해주고 싶었지만 수술이 대중화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수술비가 비싸고 수술을 위해서 전신 마취를 해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조금 더 큰 뒤에 하자고 결정을 내린 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비를 계속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의 수술비 때문이었죠. 시댁과는 멀리 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뺨을 갈긴 이후 시어머니께서도 저와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고 남편도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건지 저에게 시댁에 가자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죠. 제가 시댁에 갈 이유가 사라지니 마음이 점점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답답하게 구는 것은 그동안 시어머니께 받았던 시집살이 스트레스와는 비교도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저도 똑같이 그냥 무시하면 그만인 것이라 오히려 시어머니에게서 자유로워지니까 저희 부부 사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더라고요. 남편은 꼬박꼬박 월급을 받아왔고 저는 열심히 모아가며 육아를 했습니다. 그렇게 둘째 아이가 7살이 되었을 때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청력이 거의 살아남아 있지 않기도 했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수술을 해야 초등학교에서도 별 탈 없이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들이 인공와우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병원에 다녀야 했어요. 언어 치료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비용도 정말 만만치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대놓고 찾아와 면박을 준다거나 하는 일은 줄어들었지만 저에게 핀잔을 주는 식으로 손자의 치료비로 돈을 쓰는 것이 아깝다며 애초에 멀쩡한 아들을 낳았으면 이럴 일도 없었을 거다 하는 식으로 말을 하셨죠. 하지만 제가 자식을 건드리는 것만큼은 참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의 머리채라도 잡을까봐 시어머니가 그런 소리를 할 때마다 말렸어요. 저는 둘째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다니느라 첫째 아이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 인생은 아이들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애들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바빴어요. 모든 엄마들이 그렇겠지만 본인 아이 챙기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남편에게 고마워 꼭 따끈한 밥을 해주려고 했고 공부하느라 고생하는 우리 아들에게도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냐, 밖에 나가서 돈이나 벌어와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집안에서의 단단함이 밖에 나가서도 단단함을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어 사회에 나가기까지 저는 매일 아이들의 옷을 다려주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큰딸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에 들어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둘째인 아들은 인공와우 수술 후에도 청각이 100% 정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익으로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 키우다 보니까 어느덧 제 나이가 50대 중반이더라고요. 자식들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언제 어떻게 결혼을 시켜야 하나 했는데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런 생각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큰딸이 먼저 시집을 가게 되었고 우리 둘째 아들도 제 나이 60에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나중에 가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식들이 결혼을 하니까 쓸쓸하더라고요. 식품회사에서 나이 60에 정년 퇴직을 한 남편은 자식들 결혼을 시키고 난 다음에 저에게 이사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이사? 하긴 애들이 둘 다 나가고 나니까 괜히 방이 2개나 비어 있는 게 좀 그러네. 그러면 어디 작은 빌라 같은 데 알아볼까? 작은 집으로 옮겨가면서 남은 차익은 우리 노후 자금으로 써도 되지 않겠어? 우리 둘이 사는데 물건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아이 근데 또 집이 너무 작으면 말이야. 좀 불편해.
저도 방이 3개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왜 방이 3개나 필요해? 당신이랑 나랑 쓸 방 하나, 우리 짐 두고 할 방 하나, 뭐 그 정도면 되지 않나? 애들이 와서 자고 갈 수도 있는 거고 방이 3개는 있어야지. 아무튼 적당한 아파트나 빌라로 알아봐봐. 지금 집보다야 차익은 많이 남겠지. 저희가 살던 집이 방 4개짜리 40평 후반 아파트였기 때문에 그동안 집값이 오르기도 했었고 나름 괜찮은 30평대 소형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어요. 동네를 조금 중심가와 떨어진 곳으로 알아보니까 정말 좋은 가격에 신축 아파트 나온 곳이 많더라고요. 방 3개짜리 집에 거실도 넓게 잘 빠지고 또 단지 안에 헬스장부터 시작해서 부대 시설이 괜찮게 있는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는 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희 집에서 빼온 이사짐 차량뿐만 아니라 용달차가 하나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낙디 낡은 가구들은 시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19살의 나이로 남편을 낳아 결혼을 하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신 지 오래였고 시어머니께서도 나이 80이 가까워져서 몸이 많이 약해지셨죠. 이빨 빠진 호랑이나 다름없이 저를 보고도 찍소리 한 번을 못 하셨는데 그런 시어머니의 짐이 이사갈 집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저희와 합가를 한다는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저에게는 미리 언질도 해주지 않고 당일의 통보였어요. 통보도 아니었죠. 제가 물어보고 나니까 그제서야 말을 해주더라고요. 이게 시집살이로 인해서 고통을 받던 와이프에게 할 행동이 맞습니까? 제가 당해온 시간이 다른 분들에 비해 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 연을 끊다시피 한 시간이 더 길었으니까요. 명절에나 찾아뵙고 시키는 일이 있으면 10번 중에 1번 들어드릴까 말까 한 시간을 보냈었죠. 그런데 합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 동의도 없이 줄줄이 들어오는 시어머니의 짐을 보고 정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멍하니 그 짐들을 보고 있자 남편이 멋쩍은 듯이 기침을 큼큼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살면 얼마나 더 사시겠냐. 나도 이제 퇴직도 했겠다. 우리 엄마랑 시간 보내면서 그렇게 꽁냥꽁냥 살고 싶어서 그래. 놓친내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가 보시면 서로가 좋잖아. 그러면 나한테 미리 말을 했어야지. 어머님 지금 몸도 안 좋으신데 아니 나보고 이 나이에 병수발 들으라고 말하는 거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엄마도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야. 당신한테 뭐라고 할 힘도 없다고. 얼마 안 남았잖아. 마지막 가는 길 편안하게 좀 보내드리자. 어? 남편이 저에게 역정을 내듯이 말을 하는데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여태 편하게 살지 않았냐. 돈 한 푼 안 벌면서 여태 자기가 번 돈으로 애들 결혼까지 시키고 걱정 없지 않았냐고 얼마 남지 않은 시어머니의 시간을 잘 보살펴주는 게 제가 할 도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신우이가 예전에 했던 말처럼 100번 잘해줘도 병수발 한 번 들기 어렵다고 했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년이 외롭고 쓸쓸하길 바랐어요. 못된 생각이긴 하지만 저에게 했던 짓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런 상상을 하고도 남았죠. 하지만 그런 저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방 하나를 차지하셨고 본인이 몸이 힘들다는 이유로 또 움직이기 귀찮다는 이유로 저에게 모든 일을 시키셨어요. 물을 떠오는 일부터 시작해서 방 청소를 하는 일, 그리고 본인이 화장실을 갈 때마다 저를 불러서 부축을 하라 시키셨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병수발을 들어도 힘든 건데 사이도 나쁜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들으려니까 제가 점점 피폐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얼마 안 남았다. 조금만 버티면 된다면서 정작 시어머니께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시키기만 했죠. 아유, 이건 또 다 뭐야. 아니 내가 어머님 드시고 싶다고 했던 생선 지리탕 끓이게 생선 좀 손질해서 사오라고 했잖아. 아, 복권 사느라 까먹었다. 아, 당신은 집에 있으면서 생선 사러 요 앞에 있는 시장 이름 못 가?
어머님이 어디 나가려고만 하면 득달같이 불러서 나가지 말고 옆에 있으라 하시는데 어떻게 해 그럼? 아 잠깐 시장 다녀온다고 하면 되잖아. 나도 요즘 친구들이랑 바둑 두는 재미로 살고 있는데 그 생선 사는 게 뭐가 어렵다고? 당신이야말로 퇴직하고 나서 맨날 복권방에 가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바둑이나 두고 있으면서 왜 생선 하나 못 사온다는 거야? 나는 어머님이 못 가게 한다고. 어휴, 그 잔소리. 내가 아주 복권만 당첨돼 봐라. 당신같이 할례도 제대로 하지 않는 여편네랑은 그만 살지. 뭐라고? 그게 지금 나한테 할 소리야? 내가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복권만 되면 뭐? 나랑 안 살겠다고? 그럴 거면 지금부터 그만 살지. 왜 어머님 병수발 들기는 싫고 나랑 돈 나눠 쓰기도 싫으냐? 이런 못된 심보 같으니라고. 이혼해 그럼.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아. 이 옆에 내가 미쳤나? 이혼하자는 소리가 그렇게 쉽게 나와? 그래, 쉽게 나온다 그래. 아 내가 당신이랑 왜 살아? 애들도 다 시집장가 갔겠다. 나도 병수발 들면서 집에서 꼼짝없이 지내는 거 더는 못해. 이혼하자고. 저는 남편에게 드디어 이혼을 하자는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황당해 하면서도 저에게 이혼하지 말자고는 안 하더라고요.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제가 도대체 수십 년의 시간을 왜 쏟아부었을까요? 결혼하고 몇 년 동안 겪은 기가 막히는 시집살이 겨우겨우 벗어났다 싶었을 땐 아이들을 키우느라 남편 사회생활 뒷바라지 하느라 보낸 세월 다 끝나고 남편이랑 노후에 여행이나 다니며 시시콜콜하게 살아온 이야기를 하려 했던 시간들은 시어머니의 병수발만 들다 끝나게 생겼잖아요. 지금이라도 제 남은 20년 혹은 30년의 시간은 오롯이 저를 위해서 쏟아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갈 동안 저는 남편과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열이 받았어요. 지는 그동안 편안하게 보필만 받으면서 살았지. 저를 위해서 정말 작은 꽃다발 하나 안겨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연애를 할 때 무뚝뚝하고 무던한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반전이 있을 줄이야 몰랐죠. 만약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았다면 저는 결혼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오랜 시간을 부대끼며 살았던 인간이었기에 포기하고 버틴 거지요. 제가 돈만 벌었어도, 아니 재주만 있었어도 이런 사람이랑은 진즉 이혼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처럼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어서 꾸역꾸역 사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의 여자들이란 어쩌면 이런 억압이 당연한 시대였으니까요. 남편은 일주일 내내 저에게 말 한마디 없이 오전 11시에 이른 점심을 먹고 나가 가볍게 산책을 하고 기원에 가서 친구들이랑 바둑을 두고 이른 저녁을 먹기 위해 5시쯤 복권방에 들어가 복권을 사서 집에 돌아오는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나간 사이에 내내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고 집안 청소를 하고 자식들 잘 살고 있나 전화도 가끔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요. 남편에게 이혼을 말한 뒤 남편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일절 꺼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없어지면 본인이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들어야 하는데 그건 싫었겠죠. 그러니 제가 알아서 화를 풀 때까지 말 한마디 없이 당당하게 뻔뻔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3주일차가 되었을 때 야식이 드시고 싶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따라 주방에서 고구마를 삶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남편이 소리를 꽥 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이 언제 샀을지도 모를 복권을 들고 TV 화면과 복권을 번갈아 가면서 보더니만 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저도 순간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그 반응은 복권이 당첨된 반응이었거든요. 아니 여보, 설마 지금 복권에 당첨이 된 거야? 1등에? 미치겠다. 번호 이거 확인해 봐봐. 내 눈이 잘못된 거 아니지? 맞지? 지금 1등 19억에 당첨된 건 맞지? 맞냐고. 남편이 복권을 보여주는데 정말 1등 번호랑 똑같더라고요. 무려 19억 원. 세금을 떼고 나면 13억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만세를 외쳤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무려 13억 원의 돈이 생긴다니 앞으로의 노후도 전혀 걱정 없을 것이고 자식들에게도 돈을 떼어줄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자식들 결혼하고 나서 신혼집 대출금 갚느라 허리가 휠 텐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옆에서 호들갑을 떨면서 만세를 외치고 남편에게 언제 은행에 가서 바꿔오냐고 물었더니 갑자기 남편 얼굴이 확 차가워지더라고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 돈에 왜 당신이 관심을 가져? 나랑 이혼한다며. 이혼하기로 했잖아, 우리. 아니, 여태 모른 척하고 넘어가더니만 갑자기 이혼 얘기를 꺼내고 그래? 왜? 이 복권이 탐이 나서 그래? 당신 말대로 우리 엄마 이제 고급 요양원 보내드리고 나는 이 돈 들고 말 잘 듣는 새 마누라는 하나 얻어서 살란다. 지금 복권 당첨됐다고 나한테 이혼을 하자고 그러는 거야? 그래, 내 돈을 왜 너랑 나눠 쓰냐? 내가 복권 살 때마다 그렇게 잔소리를 하던 인간이 복권 당첨됐다고 하니까 눈이 뭐 헷가닥 돌아버리나 봐. 당신이랑 나눠 쓸 마음 없어. 이혼해. 남편은 룰루랄라 웃으면서 그 복권 용지를 잠옷 주머니 안에 쏙 넣더라고요.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복권이 당첨되자마자 보란 듯이 이혼을 하자고 하는 남편놈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남편놈 진심이었던 겁니다. 다음 날 오전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더니만 저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더군요. 당장 사인하지 않으면 소송이라도 걸겠다고요. 먼저 이혼하자고 하지 않았냐. 시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않는 것도 이혼 사유다 하면서 도장 찍으라고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못하겠다고 버티자 변호사와 함께 찾아와서 소송을 걸면 소송 비용이 나오고 어쩌고 하면서 저에게 득이 될 것이 없으니 협의 이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소송 비용으로 겁을 주면서 먼저 이혼하자고 한 사람이 더 죄가 크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치는데 제가 법에 대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도 재산 분할이라는 것이 있으니 도장을 찍었지요. 근데 복권 당첨 금액은 재산 분할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더 기가 막힌 건 제가 우리 가정 재산에 기여한 기여도가 거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한평생을 바쳐 결혼 생활 내내 자식들,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 병수발까지 들었는데 제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여도가 거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는 게 억울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땡전 한 푼 제대로 건지지 못하고 이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혼을 했다는 말에 저희 딸이 황당해하며 저를 본인의 집으로 데려가지 않았다면 정말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반지하 새빵 하나 구하지 못하고 길바닥에서 잘 뻔했습니다. 저는 사위의 눈치도 보이고 딸에게 미안해서 하루빨리 취직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 63살, 취직이라는 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명품 매장 바닥에 쏟아진 샴페인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샴페인이라는 게 당도가 높아서 조금만 늦게 치웠다가는 끈적함이 남더라고요. 빠르게 바닥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누가 하는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뭔가 하고 쭈그려 앉은 채로 고개를 올려다 보니까 한 5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서 명품 매장 직원이랑 이야기를 하며 구두를 구경하고 있는 남자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왼수 같은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놈은 바로 제 전 남편이었습니다. 저에게 돈 쓰는 게 아깝다면서 복권이 당첨되자마자 이혼을 하자고 했던 그 남편놈이요. 저는 남편놈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식들을 통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놈은요, 저랑 이혼을 한 뒤에 시어머니를 바로 고급 요양원으로 보냈더라고요. 혼자서 병수발을 들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뭐가 어려운 일이냐면서 잘 좀 해보라고 강요를 했었던 그놈이 혼자가 되자마자 시어머니를 고급 요양원에 보내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더랍니다. 자식들도 전 남편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저희 둘째 아들이 청각장애가 있어서 인공와우를 착용하고 있는데 그 인공와우도 시간이 지나면 바꿔주어야 했거든요.
아들놈 이리저리 사는 게 팍팍해서 전 남편에게 도움을 좀 달라고 했었는데 전 남편 놈이 딱 잘라 거절을 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장애를 달고 태어나게 된 것은 전부 제 탓이니까 내 엄마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하라고요. 그 말에 상처를 받은 아들놈은 전 남편과 의절하고 아예 명절이고 뭐고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낸다고 했습니다. 저희 딸도 별반 다르지 않았고요. 그래도 제 아버지니까 이해하고 살아보겠다고 명절에는 찾아갔던 것 같은데 전 남편 놈이 재산 바라고 알랑방귀 끼는 거냐면서 찾아오지 말라고 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식들에게까지도 짠돌이처럼 굴면서 재산을 탐내지 말라고 말을 하던 전 남편은 본인 사치를 하느라 돈을 야금야금 쓰고 있었습니다. 자식들 힘들다는데 돈 몇 푼 쥐어주는 건 아깝고 명품 매장에서 구두를 사는 건 하나도 아깝지 않았나 봅니다. 저런 신보로 살 거면 도대체 왜 결혼을 해서 여러 사람을 힘들게 만든 건지 알 수가 없었죠. 아무튼 명품 매장 바닥을 청소하고 있는데 그 매장에서 신발을 사려다 저를 발견하고는 비웃음을 흘리더라고요. 아이고, 뭐 해먹고 사나 했더니 여기서 청소나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백화점 청소부들은 하나같이 작업복 입고 있던데 너는 꼴에 명품 매장에서 청소한다고 차림이 그런 거냐? 어디서 부정타기 아는 척이야. 아는 척하지 말고 갈 길 가슈. 지 자식들 힘들다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여기서 그런 쓸데없는 사치가 하고 싶으냐? 명품 구두 신는다고 사람이 명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직원들이 내가 딱 등장을 하면 마중 나오는 거 못 봤냐? 이게 바로 명품 매장 VIP의 위험 아니겠어? 너처럼 여기서 청소하는 사람들이랑은 급이 다르다고. 얼씨구 사람을 무슨 돈으로 급을 매기고 있어? 그러면 너는 그냥 평민이지 평민. 너처럼 여기서 청소하는 사람들보다야 나은 인생 아니겠냐? 다 늙어서 아주 고생이 많다. 그러길래 자나깨나 입조심 나한테 이혼하자고 괜히 뱉었다 싶지? 자자 이거 팁이다. 그러면서 쭈그려 있는 제 앞에 1,000원짜리 한 장을 던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인간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 건지 돈이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작 1,000원짜리 한 장 던지면서 팁이라고 말을 하는 저 찌질한 모습까지 전부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복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보, 이리 좀 나와봐요. 미쳤나? 이게 어디서 여보 거려. 당신이랑 나 이혼했잖아. 무슨 일이 있어요? 여기서 뭐 해요? 사모님께서 샴페인 쏟으신 거 바로 정리하셔야 한다고 하셔서요. 제가 일하시는 청소직원 불렀는데 사모님이 끈적임이 남는다고. 우리 집사람이 정리벽이 좀 있어서 그래요. 꼭 직원들 시키면 된다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내가 그러지 말랬잖아. 근데 이 바닥에 떨어진 1,000원은 뭐야? 이 사람이 저에게 팁이라고 던진 거예요, 여보. 내가 여기 명품 매장 청소 직원인 줄 알았나 봐. 어디서 좀 본 얼굴이지? 나 책다 했더니 저희 와이프랑 이혼하셨다던 전 남편분이시구나. 사진으로만 봤었는데 이렇게 실물을 뵙게 되네요. 와이프요? 지금 이 사람이 재혼을 했다는 겁니까? 그래, 나 재혼했다 그래. 내 남편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지 않아? 당신처럼 복권 한 장 당첨된 이후에 부자놀이하는 졸부랑은 급이 다른 사람이야. 그제서야 저의 현 남편의 얼굴을 유심히 보던 전 남편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현 남편은요, 아주 유명한 한의사거든요. 방송에 나와서 얼굴을 알린 사람은 아니었지만 아주 크게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기도 했고 버스에 광고를 붙여서 홍보를 했었는데 거기에 당당하게 본인 얼굴을 걸어두었던 사람이었어요. 왜 버스 보면 버스 옆이랑 뒤에 광고를 붙일 수 있잖아요. 현 남편의 얼굴을 붙여서 한의원 광고를 했었는데 그 버스 노선이 전 남편이 살던 동네를 지나다니는 버스였기 때문에 저도 재혼 전부터 현 남편의 얼굴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혼을 한 지 1년 만에 재혼을 해? 그럼 뭐야? 나랑 사는 동안 바람이라도 피웠다는 거야?
그렇게 불순하게밖에 생각이 안 드냐? 아니 이 나이에 사람 알아보는 거야 어렵지 않고 인연이다 싶으면 시간 지체할 거 없이 결혼하는 거지. 찰필 미루다가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사실 저와 현 남편이 만난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딸네 집에서 얹혀 지낸 시간이 한 달쯤 되었을 때 더 이상은 눈치가 보여서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숙식 공장이라도 알아봐야 하나 싶었는데 제 나이에는 취직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친한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니까 저에게 입주 도우미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입주 도우미를 구하는 사이트를 알려주길래 가서 일할 만한 곳이 있나 살펴보다가 월급이 센 곳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었어요. 나이 65세인 남자와 어린 손주 2명이 살고 있는 집에서 입주 도우미를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그런 건지 월급이 좋긴 했습니다. 혹시 몰라 면접이나 한번 봐보자 하고 갔는데 그 나이 65세인 남자가 지금의 현 남편이었습니다. 현 남편은 일찍 사별을 했고 딸을 애지중지 키웠는데 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군요. 사위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뒤 우울증에 시달리며 어린 2 아이들을 보살피다가 그만 그런 선택을 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사위는 연락이 두절되어 버렸고 어린 2 손주들을 혼자 키우게 된 것이지요. 그 나이대 사람이 육아에 대해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 비싼 돈을 줘서라도 육아와 집안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사연을 듣고 나니 제가 그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입주 도우미로 취직을 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주말에는 집에 가야 했는데 저는 갈 집이 없다고 하니 일주일 내내 그냥 그곳에 머물러도 된다고 배려를 해주시더라고요. 방도 따로 하나 마련을 해주셨고 손주들도 어린 나이였지만 의젓하고 저를 잘 따라주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살다 보니까 정말 부부처럼 매 끼니도 함께하고 주말에 한의원이 쉴 때는 손주들 데리고 놀러도 가고 또 제가 어디가 아프다 하면 침도 놔주고 하면서 정이 싹 트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사랑이라는 감정을 못 느낄 줄 알았는데 정을 점점 쌓다 보니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도 느끼게 되더라고요. 전 남편이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사별의 아픔을 겪어서 그런 건지 저에게 정말 애틋하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여자라고 대우를 받으니까 점점 마음이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결혼을 해서 좋았던 기억보다는 힘들었던 기억이 더 많았지만 그래도 이 사람과 함께 한다면 말년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해준 밥을 싹싹 비우며 설거지는 본인이 하겠다는 현 남편, 제가 손주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정리하고 있으면 목욕은 본인이 씻기겠다고 일거리를 거들어주는 현 남편은 제 인생에 다시 만난 축복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앞으로 함께하자는 약속과 함께 받은 알이 큰 다이아 반지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쭈글쭈글한 손에 그 귀한 다이아를 끼는데 저에게 너무 예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현 남편을 보면서 이 사람이 외롭고 우울할 때 제가 옆에서 큰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아픔을 모른 척하지 않고 이렇게 맺은 인연을 귀하게 생각하면서 손주들을 내 자식처럼 키워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63세에 얻은 6살, 4살 손주들을 얼마나 번듯하게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이 적어도 성인이 될 때까지 옆에 있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 남편은 저에게 매번 보약을 지어주었고 아픈 곳이 있다고 하면 침을 놓아주었습니다. 서로의 건강을 챙기면서 우리 손주들이 20살이 되어 자립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아프지 말고 보듬어주며 살아보자 약속을 했지요. 그런 현 남편은 재력이 상당했습니다. 한의원 건물 자체가 현 남편의 것이었고 1, 2층을 사용하는 한의원 자리를 제외하고는 전부 세를 주어 월세도 두둑하게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집도 넓고 컸고 자동차도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녔지요. 전 남편이 아무리 복권 1등에 당첨이 되었다고 해도 재력 자체는 비교를 할 수 없었지요. 알만한 사람은 건물주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으니 아마 전 남편 또한 현 남편을 보고 주눅이 들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본인이 헌신짝 버리듯이 버린 전부인이랑 재혼을 했다니 충격이 컸겠지요. 고작 팁으로 이 1,000원짜리 한 장 던지면서 그렇게 유세를 떤 것입니까? 참 보잘것없군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혼을 해주신 덕분에 저희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아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아니,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해. 당신 미쳤어? 무슨 소리야? 내가 버렸어? 당신이 복권 당첨되자마자 나보고 이혼하자며. 자식들 힘들다는데 도움 한 번 안 줬지? 지금 내 남편이 우리 아들 인공와우 재수술도 받게 해주고 우리 딸 대출금도 갚아줬어. 당신은 지 유전자 받은 자식들도 나 몰라라 하는 동안에 말이야. 그 말에 전 남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라고요. 명품 매장에서 으스대면서 물건을 사는 사람이 정작 가족들에게는 이런 한 푼 쓰지 않는 사람이라는 게 까발려졌으니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전 남편은 도망치듯이 그 매장을 떠나버리더군요. 아, 여기 아주 개나 소나 와서 물건을 사는 모양이야. 나는 더 이상 여기 매장에서 물건 안 사겠네. 일부러 전 남편의 뒤통수에 대고 그렇게 말을 하니 전 남편이 멈칫하다가 씩씩거리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더군요. 명품 매장 직원들 또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현 남편은 직원들에게 우리 와이프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제지를 해야 하는 거 아니겠냐고 더 이상 이 매장에는 안 오겠다고 말을 하고 저를 붙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통쾌했습니다. 돈으로 유세를 떨던 놈이 결국엔 돈으로 쪽팔림을 당하게 되었으니까요. 그 이후 전 남편 놈은 자식들에게 연락을 해서 진짜로 제가 재혼한 게 맞냐면서 억울해했다네요. 자식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엄마 괴롭히지 말라고 평생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늙어보라고 했답니다. 그동안 엄마가 고생할 때는 나 몰라라 하더니만 이제서야 후회하는 거냐고 말이죠. 돈 몇 푼의 가족까지 다 팔아버리더니 정신 좀 차리고 살으라고 말입니다. 자식들에게까지 그런 말을 들었으니 전 남편 놈이 아주 멘탈이 털털 날아가 버렸더라고요. 저에게까지 연락을 해서 행복하냐고 물어보는데 깔깔거리면서 비웃어 주었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해서 100세까지 살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오늘 내일 한다는 시어머니나 잘 보살피라고 약 올려주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요즘 손주들 커가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현 남편에게는 아픈 손가락이지만 제 친손주들이랑도 잘 어울리면서 밝은 모습으로 커가는 걸 보니 뭔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정말 언제까지 이 아이들을 품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천천히 늙고 싶은 요즘입니다. 여러분, 제 인생 이제는 가시밭길 다 지나가고 꽃길만 남은 거겠죠? 더 이상 시련 없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